must be blinded by the lights. We came to shine here. Watch it look daytime in the night. We bring the vibes 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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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BMW X3 30D 6기통 직렬 6기통 3000cc고요. 마력과 토크는 얼마 전에 리뷰했던 X5랑 같은 엔진입니다. 260마력대, 토크도 56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GV80 요번에 새로 나온 디젤 엔진이 이 정도의 성능을 내주고 있는데 조금 모자르죠. 근데 엔진의 회전질감이나 엔진에서 내는 어떤 마력과 토크, 그 다음에 실제 구동을 했을 때 실마력,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X3 어떤 차냐? 우리나라에 한 2004년도인가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차가 처음 판매된 거는 99년에 X5가 나오고 나서 5 시리즈 기반으로 만들었던 X5가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받죠. BMW한테 거의 뭐 초대박을 친 모델이 되는데, 각종 경쟁 회사들도 그 급의 SUV들, 도시명 SUV를 많이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BMW가 가격이 이제 X5가 그 당시 대부분 다 1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가격대와 크기, 세그먼트를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X6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왔고, 그리고 X3라는 이 모델 1세대 모델의 라인업을 다양화시키는 정책 아래 2003년도에 1세대가 나와요. 그리고 약 한 2010년도인가에 이제 2세대가 나왔죠. 2세대가 나오고 2017, 18년도, 17년도 이제 3세대가 나와요. 보통 자동차가 7년 주기로 차가 모델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3세대예요. 3세대 나온 지 한 2년 정도 지난 모델이고, 왜 이제서야 이거를 리뷰를 하냐? 지금 협찬이 됐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더 작은 차들이 나왔잖아요. X2, X1 라인업들이, 이제 SUV의 라인업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SUV는 중량급의 SUV 한 대하고 컴팩트 SUV 한 대, 이 두 대가 다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 나왔죠. 완전 초대형급인 X7도 나오고, 미들급, 더 소형급의 X2, X1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얘가 이제 컴팩트 SUV의 기준, X5가 중형급 SUV의 기준, 이렇게 두 개였는데, 얘는 경쟁 모델이 뭐 마칸, 고성능에서는 마칸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GLC, 아우디 Q5, 그 다음에 뭐 F페이스, 뭐 많죠. 이 급의 벨라도 사실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되죠. 가격 때문에. 원래는 프리랜더라든가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얘랑 경쟁 모델인데, 걔네는 약간 가격이 싸니까요. 그래서 각 제조사들마다 경쟁차도 굉장히 많고 라인업이 많은데, 그렇게 많다는 거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급의 컴팩트 이 SUV가 많이 팔리거든요. 이 차가 2003년도에 나왔고 가격대가 7천만 원 이상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판매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60만 대 가까이가 팔린 거 보면 많이 팔린 거거든요. 160만 대면은 2003년부터 거의 한 1년에 10만 대씩, 10만 대씩 팔린 거죠. 1년에 10만 대. 그래서 이 차는 사실은 외국 시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인기도 많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차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량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는 볼보 XC60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덜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BMW가 워낙 라인업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차를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SUV라고 하면은 컴팩트 SUV면 수입차라 하더라도 가격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닥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에서 컴팩트 SUV를 사람들이 잘 안 살라고 하죠. 좀 그 정도 가격이면 중량급의 큰 컴팩트 SUV를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안 팔리는 거 있고, 과거에 1세대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BMW, 그때가 뭐 2006년
뭐 이때쯤 된 것 같은데 BMW의 운동 성능을 모를 때잖아요. 우리는 시기적으로 2006년도에 누 사장이 아니었으면 BMW가 차대 설계를 이렇게 잘한다는 걸 누가 알려줬겠어요? 맨날 오일이나 질지새고 불이나 나는 차라고 비아냥거리고 놀리기나 하지. 누 사장이 정말 하체오리기를 하고 뭐 하면서 BMW가 얼마나 스포츠성의 설계 철학을 가지고 차를 만들게 되는지를 알게 된 거고, 그 당시에는 BMW가 운동 성능이 좋은지 몰랐죠. 그냥 BMW는 외제차예요, 외제차. 그때는 그냥 외제차는 비싸고 수리비 비싸고 아무나 살 수 없는 차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BMW니 벤츠니 아우디의 특징들을 알 수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냥 SUV잖아. 컴팩트 SUV인지도 몰라. 그냥 비싼 SUV인데 좀 작은 SUV야. 그냥 X3 그러면 비싼데 좀 작은 SUV인지 알고 있었어요. SUV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SUV 뭐 있었냐면 뭐 산타페, 그 다음에 뭐 베라크루저 나왔을 땐가 베라크루저 있었네. 현대 베라크루저 있었고, 뭐 기아 소렌토, 뭐 쌍용의 렉스턴 막 이런 거 있을 테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저거는 그 스포츠카인데 스포츠카가 높은 차구나. 그때 1세대 X3는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세대에 가면서 1세대는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생산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유럽의 어떤 지형하고 국가적인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잘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독일한테는 굉장히 밀접한 국가예요. 벤츠도, 폭스바겐도, BMW도 다 오스트리아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왜? 2차 세계대전 때의 역사를 보면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오스트리아를 뭐 좀 대단하다고 보면서도 좀 얍삽하다고 보는 편인데, 아무튼 1세대는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3세대의 플랫폼, 3시리즈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스포츠 컴팩트 SUV로 판매를 했고요. 2010년에 다다라서 나왔던 2세대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로 공장이 옮겨져요. 왜? 단가 문제도 있었고, 이제 독일이 한참 미국한테 그때 오바마 정권 때 이렇게 짜옹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의 어떤 뭐 생산 거점을 두고 그 뭐 우리나라로 보면 FTA 같은 거죠. 뭐 그런 걸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장들이 미국에 들어갔었는데, 또 3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X3가 미국 시장에서도 솔찬하게 팔렸어요, 차가. 그래서 이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이 되면서 자동차의 세팅값이 좀 바뀝니다. 세팅값이 좀 바뀌면서 조금 유순해져요. 그래도 스포츠성이 끝장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3세대에 와서는 BMW의 글로벌 아키텍처, 원래는 BMW가 이제 SUV의 그 플랫폼, 대형차 플랫폼, 소형차 플랫폼, 그다음 전륜 플랫폼, 이렇게 4가지의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이제 플랫폼을 단일화 시키잖아요. 엔진의 생산 라인업도 단일화를 시키니까. 그래서 플랫폼을 2가지로 나눠요. 전륜 플랫폼과 일반 후륜 플랫폼으로. 그래서 일반 후륜 플랫폼의 기준점이 7시리즈의 플랫폼이고, 7시리즈의 플랫폼을 가지고 5시리즈, 3시리즈까지 내려가고, 물론 똑같이 쓰진 않죠. 변형이 되는데 기본의 플랫폼의 골격, 최초 공장에서 출발하는 라인업은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생산 절감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7시리즈, 5시리즈, 3시리즈가 나오고, 거기서 뭐 쿠페형 차량들 나오고, X5도 나오고, 거기서 나온 이 X3.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의 어떤 모듈화 정책에서 운동 성능도 많이 바뀌게 돼요. 소재도 많이 바뀌게 돼서. 그래서 지금의 X3는, 이 X3 시리즈는 1세대를 탔던 분들이 타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어요. 많이. 미니랑 똑같아요. 미니가 1세대랑 지금 나온 4세대 미니랑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니가 지금 나온 게 3세대인가? 아무튼 뭐. 그런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근데 얘도 많이 다른데, 그럼 이제 뭐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다르냐를 내가 알려주기에는 제가 1세대, 2세대를 그렇게 많이 탄 사람이 아니라 1세대, 2세대를 비교해서 아주 면밀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1세대를 그렇게 많이 안 타봐가지고 2세대랑 조금씩밖에 안 타봤어요. 느낌만 옛날에 차장사 할 때도 좀 타보고 다른 사람들 거 좀 타본 거 외에는 많이 타보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이 차가 8,300만 원인가 뭐 400만 원인가 그런데요. 이 직렬 6기통이니까 DC를 뭐 한 많이 받으면 한 7, 800 해준대요. 그래서 차주분이 이제 7,700 정도를 주고 샀다라고 하는데, 7,700만 원을 주고 이 차의 값어치가
뛰어나느냐 뭐 그런 거하고, Q5나 GLC 등은 제가 많이 타봤죠. 마칸도 많이 타봤고, F페이스도 많이 타봤고, 2급의 경쟁자들 그 벨라도 많이 타봤고, 프리랜더 많이 타봤고,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많이 타봤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다른, 우리나라는 사실 경쟁차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7천만 원대의 이 정도의 컴팩트에 이렇게 큰 이런 6기통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비교차가 없다라고 보고, 아무튼 그런 기준으로 이 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핸들하고 계기판하고 여기는 거의 뭐 5 시리즈 X5 그랑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서 이게 지금 내가 X3에 앉아 있는 건지 X5에 앉아 있는 건지 사실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이 제스처 모션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근데 차가 조금 좀, 예전에 X3를 탔을 때는 차에 타면 되게 작았거든요. 딱 탔을 때 아우 좀 많이 좁다, 이거 SUV 치고는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근데 얘는 외관은 작은데 플랫폼이 공유돼서 이 짜임새를 짜서 그런지 몰라도 딱 탔을 때 작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X5보다 많이 작죠. 작은데 실제로 운전했을 때 내가 이 차가 답답하거나 조작 편의성이 이거 너무 좁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 그냥 좀 가까이 있죠. 많이 가까이인데,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이제 뒷좌석 사진을 우리 현진이가 한번 올려볼까? 뒷좌석은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 시리즈랑 똑같거나 더 작거나 하고, 나는 SUV가 뒷자리가 이렇게 작게 만들 수가 있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뒷자리는 아주 많이 작습니다. 아주 많이 작고, 여기 뭐 편의성들은 뭐 딱히 말할 게 없죠. 핸들은 차에 비해서 좀 큰 것 같은데 두툼하니 겨울에 추울 때도 이렇게 장갑 끼고 잡았을 때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요 스위치들 쓰기 편하죠. 근데 BMW가 핸들이 좀 멋있거나 그런 건 없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괜찮고, 소재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오디오도 지금 하만카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뭐 꽤 작지만 X5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전체 크기는 큰데 거울은 좀 작아요. 근데 X5 때는 뭔가 좀 차가 더 커서 그런지 몰라도 사이드 미러에서 보여지는 시야각이 좀 좁다라고 느껴지는데, 얘는 좁다라고는 느껴지진 않는데, 아무튼 이 옆으로는, 세로로는 긴데 옆으로는 좀 작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요.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안 보인다라고. 근데 뭐 사실 이게 조금, 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세로로 크게 만들어 놓고 가로로는 별로 안 되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 저런 부분은 아무튼 잘 안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내 구성은 뭐 이상한 재질을 썼는데 조금 난잡해요. 이게 좀 모던하게 기계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한 것 같은데, X5가 좀 더 차분하니 좋은 것 같고요. 얘는 그냥 조금 조잡스러운 면이 있네요. 조잡스러운 면이 있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센터 페니시아에 있는 이 모니터도 너무 누웠어요. 얘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이드 미러는 여기 등을 이걸 너무 좀 이상하게 디자인을 해놨네. 이런 건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전반적으로, 그리고 X5보다 창문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창문이 좀 작은 것 같고, A필러는 수직으로 딱 떨어지면서 여기 스피커, 하만카돈 스피커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가리는 부분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별로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면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제가 말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달려보면서 한번. 265마력의 토크가 63이니까 1970km 정도 가는 중량에는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일단 작은 차체에는 엄청난 엔진이 들어가 있죠. 이게 뭐 사이드로 밀리는 값이 거의 없네요. 차가 지금 노면도 좋고, 이거 뭐 거의 뭐 스포츠 세단을 타는 듯한, 어떻게 차가 롤링이 별로 없어요. 싹 하는데 그냥 가고, 3 시리즈나 5 시리즈처럼 뒤쪽에서 토크를 밀어주는 건 없고, 도크 팩터링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X5에 비해서는
뒤쪽에 좀 더 많이 준다 뭐 이런 느낌은 더 들진 않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X5랑 구동 배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작고 더 스포츠하니까 뒷바퀴 쪽에 구동력이 더 많이 갈 거라 제가 예상을 했는데, 뒷바퀴 쪽에 구동력은 뭐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X5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네요. X5 때 거의 한 4대6 정도 제가 나온다 그랬죠. 55대 45, 4대6 정도, 그 정도까지 아마 구동 배분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앞뒤의 무게 배분에서도 얘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 X5보다. 얘는 정확한 수치는 뭐 안 나오는데 대충 이렇게 외국 자료들 보면 뭐 한 52, 3 정도 대 40, 뭐 한 7, 8 정도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어마운트로 때리면은 그냥 52대 48이니까, 그 정도면 SUV의 직렬 6기통의 엔진이 이 작은 차체에 들어간 거에 비하면 무게 배분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거죠. 52대 48이니까. 그리고 구동력은 뒤쪽에 꽤 많이 간다. 아직은 제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아까 저쪽에서 악셀을 제가 전개를 안 해가지고 악셀을 밟아봐야 이제 동력이 들어갈 때 뒤쪽으로 동력을 많이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BMW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뒷바퀴 쪽에 구동을 더 많이 주려고 합니다. 벤츠의 SUV들은 거의 50대 50의 구동을 때리고 가거든요. 근데 BMW는 뒤쪽에 항상 55가 됐든 60이 됐든 뒤쪽을 더 주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속을 때려보면 가속을 때려보면 뒷바퀴 쪽에 구동이 많이 가네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가는 힘이 잘 안 느껴져요.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앞바퀴 쪽에 구동이 계속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간선도로에서 때릴 때는 앞바퀴 쪽에 구동이 가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느껴져요. 앞바퀴 쪽에 구동이 가게 되면 핸들을 타고 그 바퀴에 동력이 전달되는 토크 스티어 같은 진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시내 주행에서는 그게 많이 들어와서 내가 이게 작은 차라 그런가, 왜 이렇게 핸들을 타고 앞바퀴 쪽에 구동, 휠이 무거운가? 휠이 무거워도 바퀴에 굴러가는 진동들이나 회전에 대한 느낌이 핸들을 타고 들어와요. 전륜 구동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 있는 차들은. 근데 지금은 쏠 때는 좀 그런 게 없네요. 그리고 악셀을 전개해서 딱 치고 나갈 때 가속력이 꽤 괜찮네요. X5보다 뭐 월등히 앞서진 않는데, 하긴 뭐 X5랑 엔진이 같으니까 이 정도 가속력은 나와야 되는데, X5에 비해서 가속력이 월등히 좋진 않고요. 하긴 뭐 중량 차이 말고는 뭐 큰 저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SUV를 생각했을 때 가속력은 꽤 인상적이네요. 그 불안한 감이 없이 쫙 밀고 나가는데, 근데 이 가속력은 마칸이나 이 SQ5가 차값이 얼마였지? 아우디? SQ5 같은 경우는 가속력이 되게 황홀했거든요. 근데 얘는 뭐 물론 SQ5랑 경쟁하는 건 다시 M 버전이 따로 있는데, 가속력이 막 뛰어나진 않아요. 뛰어나진 않고 그냥 적당히 쭉 밀어주는 그런 가속력이에요. 나는 이 가속력이 좀 더 펀치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시내에서 깔짝깔짝 탈 때는 몰랐는데 좀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타보니까 그렇게 뭐 가속력이 아닌가? 주위차들이 막 쏘고 다녀서 그런가? 이따가 저기 이제 뻥 뚫린 데 가니까 그쪽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봐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시내 주행에서 본의 아니게 앞차가 좀 운전을 탁 껴들기를 해가지고 한 급브레이크를 좀 조금 높은 속도에서 때려본 적이 있었는데, 브레이크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나는 SUV가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나, 브레이크 성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셀을 밟았다 놨었다 했을 때 드르륵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미션에서 앞뒤에 구동 배분에서 이거를 무슨 느낌이라고 그래? 악셀을 밟았다 놨을 때 약간 미션에서 이렇게 덜컥덜컥 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사륜 시스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륜 시스템이 X5보다 매끄럽지 않아요. 지금 얘가 쓰고 있는 게. X5는 사륜 시스템이 더 방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앞뒤에 어떤 토크의 회전차를 흡수해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잡기술들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SUV 사륜들 아니면 승용용 사륜들을 만들 때 사륜 시스템이 좋기도 하지만
앞뒤 구동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악셀을 밟았다가 놨을 때 동력이 끊겼을 때, 입력되는 동력이 끊겼을 때 바퀴 쪽에서 역으로 다시 치고 들어오는, 미션 쪽으로 다시 올라오는, 가려고 하는 그 회전의 성질이 역토크로 오는 것들을 상쇄시켜주는 능력의 어떤 장치들이 여러 가지를 완충을 해야 돼요. 원래는 뭐 센터 디퍼런셜 케이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그걸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것들이 X5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네요. X5는 이렇게 가다서다 할 때 덜커덕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덜했거든요. 근데 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사실 X3를 뭐 차주분은 이걸로 캠핑 간다고 탔는데, 사실 자기가 그 이제 프로 캠핑러라서 어설픈 초보 캠핑자들은 이제 짐이 많은데, 고수가 되면 될수록 우리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고수가 되면 될수록 캠핑의 어떤 장비가 줄어들거든요. 되게 라이트하게 되면서 딱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니는데, 이 차주분도 캠핑에 이제 고수가 돼가지고 캠핑 장비가 작대요. 그래서 이 차면 충분하고, 자기는 뭐 가족이랑 가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둘이만 가기 때문에 뭐 차가 클 필요 없고, 그리고 전에 투싼을 탔었는데 투싼이나 얘나 뭐 크게 별 차이 없다 그러면서 투싼을 타다 이 차를 탔더니 운동신경이 한 3배 차이 난다.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다, 투싼하고 얘는 운동신경이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일 거다 했더니 날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이 차 타고. 이 차 타가지고 딱 한 번 놀러 갔다 와서 저한테 바로 차를 협찬했는데, 차가 새 차예요. 현재 새 차고, 집에 딱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노 사장님, 제 차가요, 왜 이렇게 시끄럽죠? 그래서 내가 뭐가 시끄러워요? 6기통인데 했더니 생각보다 차가 막 엔진 소음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노 사장님 뭐 X5 막 조용하다는데 똑같은 엔진인데 제 차는 왜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앞에 그때 주차장이었어요. 앞에 가서 본넷을 딱 여는데 본넷에 후드에 인슐레이트 패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인슐레이트 패드가 없지? 보통 차들은 여기 이게 다 있는데, 그래서 이래서 엔진 소음이 좀 들어오나 보다. 그래서 그 차주가 저한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카타민을 하나 넣어드릴까 했더니,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노 사장님한테 제가 죄송해서, 속으로 내가 죄송하면 물어보지 말든가 왜 물어본 거야 도대체. 그래서 카타민을 또 넣은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랬더니 지금 엔진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조용해지고. 뭐 카타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왈가불가 많이 많은데, 뭐 출력 증가니 연비 그런 거는 이제 수치로 따지는 거고요. 그런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정말 디젤 엔진이나 화물차 운전자분들한테는 효과가 직방이에요. 정말 엔진이 부드러워요. 지금 너무 잡설이 많으니까 또 그냥 다 빼고 지금부터 다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쏴보면은 악셀을 밟았을 때 나가는 가속력이, 왜 가속력이 브레이크, 이야, 가속력은 그냥 뭐 그냥저냥 그런데 브레이크 성능이 이 정도 들면요 거의 날아다닐 수 있는데, 보통 차들이 힘이 좋아야만 빨리 가는 건 맞죠. 근데 빨리 가더라도 자세 제어가 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롤이 심하거나 어떤 지오메트리 특성 또는 뒷바퀴의 캐파시티가 별로 좋지 않으면 운전자가 자신감을 갖고 차를 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차는 현재 바퀴의 어떤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지기가 좋은데, 이 브레이크 특징이 이거는 중량이 2톤에 다다라는 차가 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이렇게 버텨준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에어매틱 스프링이 들어간 X5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에어매틱은 승차감은 부드럽지만 완벽하게 딱딱하게 가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가변 댐퍼도 되게 딱딱함과 쫀쫀함, 부드러운 맛은 없어요. 쫀쫀한 느낌하고 약간 완전히 딱딱하지도 않고, 구형 1세대 X3처럼 딱딱하진 않고, 쫀쫀함과 단단해지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가변 댐퍼가 해주면서 이 철 스프링과 함께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차를 딱 바꿨을 때, 뒷바퀴! 방금 뒷바퀴 미끄러지려고 하는데 싹 하는데 뒷바퀴만 돌아. 나이스!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딱 들어갔을 때 뒷바퀴가 밀려야 되는데, 뒷바퀴를 밀리지 않게, 까락 소리 나는 거, 이거거든!
이거는 보통 이 세단에서 나오는 X5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출렁해야 되는 데는 출렁이 안 하고 들어가서 깍 소리 나서 뒷바퀴가 한쪽 바퀴만 노면에서 끌리는. 야, 이거 오랜만에 물 만났네. 야, 요런 느낌. 야, 이거 대박인데. 이 서스펜션에서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게.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현재 서스펜션하고 하체 쪽에 전부 다 스틸이죠. 스틸이고 이제 최소한의 잔진동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앞쪽으로 나가 있는 알루미늄 프레임 쪽에 전방에 있는 전륜에 있는 서브 프레임에 하드 포인트 3개 중에 2개, 텐션 스트로 쪽을 지지해주는 하드 포인트 사진, 그 다음에 스티어링 암을 바로 위에 있는 하드 포인트 사진. 얘네들은 알루미늄 쪽에 연결이 돼 있고 그쪽에서 진동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차대 쪽에 묶여 있는 거는 스틸 쪽에 돼 있는데, 얘는 SUV 특징 때문에 견고함과 중량을 견디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쓰게 되면 단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스틸을 썼죠. 그래서 너클암을 방대하게 알루미늄 합금을 넣었다 하더라도 스티어링 암이나 텐션 스트럿,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을 통해서 잔진동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한참 인터넷에 논란됐던 진동은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프링과 댐퍼나 부시에서 다 먹어준다. 진동은 퍼지는 거예요. 지금 노면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은 무수히 많은 공진과 여러 가지의 잔진동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하로만 진동이 가지 않아요. 퍼져요. 띠용용용용용 하고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 진동들이 다 걸러지지 못하죠. 얘가 스틸의 사용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뒷바퀴도 X5는 가족과 함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가족과 함께라고 하기엔 X5는 좀 부족하지만 어찌 됐던 간에 X5는 잔진동을 흡수하기 위해 서브 프레임에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진동이 올랐는데 얘는 단가가 낮고 소형차고 스포츠성에 더 목매야 되니까 차체를 더 단단하게 잡기 위해서 또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리어 서스펜션의 서브 프레임이 스틸이에요. 달리다 보면 모든 상황에서 노면을 타고 모든 것들, 노면에 대한 느낌도 다 들어와요. 물론 에어스프링이었다면 이런 느낌이 더 상쇄가 돼요. 에어스프링은 절대로 슈퍼카들이 안 쓰는 이유가 정확하게 노면의 느낌을 읽지를 못해요. 에어스프링은. 근데 얘는 이 철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댐퍼에 가변 댐퍼의 두께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거의 뭐 바추카포 수준이 들어가 있으니까 쫀쫀한 느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속도가 140에서 SUV를 갖고 칼치기를 하는데 띵 하고 그냥 딱 잡혀버리니까 이거는 브레이크 그래서 얘는 이 달리면서 어느 순간 댐퍼와 스프링과 그 다음에 요소의 최소한에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합금들이 낼 수 있는, 지들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라는 게 잔진동이 나오는 그 주파수라든가 파동에 의한 것과 밀접한 영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특정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끄럽게 가요, 차가. 분명히 내가 100km를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매끄러워. 근데 80km에서는 노면에 대한 진동이 들어와. 120km, 130에서는 더 들어와. 근데 100km에서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를 세팅할 때 100km에서 항속을 한다는 기준으로 서스펜션에 또는 스프링에 댐퍼에 모든 또는 잔진동을 상쇄시키는, 얘가 보면 댐퍼에도 저기가 달려있죠. 그 진동 댐퍼가 달려있죠. 댐퍼, 쇼바에도 진동 댐퍼가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리어 디퍼런셜 케이스에도 진동 댐퍼가 달려있어요. 그런 걸 왜 다느냐? 특정 주파수나 잔진동을 어느 구간에서 걔네들이 내는 잔진동의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진동 댐퍼를 달아가지고 상쇄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파동 값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파동의 수치가 바뀌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 차는 80km에서는 노면에 대한 느낌을 읽어주는데 90km가 넘어서 이 100km에서 한 105, 110km 사이에서는 굉장히 매끄러워요. 아무 느낌이 안 나요. 현재 지금 108km인데 아무 느낌이 안 나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차가 굴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지나치게 좀 뻥이지.
차는 굴러가는데 하여튼 매끄러워요. 매끄러운데 여기서 이제 악셀을 밟고 좀 빨라지기 시작하면 엔진 진동과 함께 노면에 대한 이 잔진동이 쫙 차를 타고 들어와요. 바닥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쏠 때는 조금 불쾌하죠. 불쾌하고 아마도 동승자나 뒷자리에 탄 사람은 거의 마탱이 갈 거예요. 왜냐면 얘는 뒤에도 디퍼런셜 케이스가 스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알루미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또 스틸에 달려있기 때문에 스틸이기 때문에 노면에 대한 서스펜션 또는 바퀴의 구름 저항, 바퀴가 굴러가면서 생기는 진동들. 사람들은 바퀴는 고무고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동이 안 생긴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편심 저항이라고 해서 바퀴는 동그랗지만 굴러갈 때 바닥에 닿는 부분은 수평으로 직각으로 닿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퀴가 찌그러지면서 굴러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퀴에서도 진동이 발생을 해요. 그런 진동이 휠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비싼 차들이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연구했던 과학자들이 휠을 알루미늄 합금 휠을 쓰는 이유가 바퀴 안에서도 생기는 잔진동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휠을 쓰는 겁니다. 가볍기도 하지만요. 현가 질량은 무조건 중요하지만 잔진동을 상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Yeah. Yeah. You must be blinded by the lights. We came to shine here. Watch it look daytime in the night. We bring the vibes 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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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